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9일부터는 집배원 등 우체국 노동자들, 그리고 18일부터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직접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김명한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예. 어렵고 좀 예. 복잡한. 내일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파업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파업을 왜 하는지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입장을 좀 충분히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그 학교 비정규직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당국하고 지금 교섭 중이죠. 최종 교섭 중인데 이 교섭 결과에 달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파업에 들어갑니까?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에 한 열흘 전에까지 확인했던 것은 예. 교섭의 어쨌든 요구안을 이렇게 좀 좁혀보려는 한 노력보다도 예. 그것까지 가지도 못한 채 교섭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절차를 아마 협의해서 일정하게 입장 조율이 된 거로 봐서는 교섭의 속도가 매우 늦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서부터 예. 파업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민주노총의 파업 이것이 아니라 예.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예.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다라고 하는 예. 것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소속이 민주노총이긴 하나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 공공부문, 정부 예. 혹은 정부기관과 관련된 곳에 근무하는 일하는 그렇습니다. 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네. 학교, 네. 국공립대, 병원 네. 뭐 이런 곳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는 네. 분들이고요. 예. 그들 분들의 대부분은 국가의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러한 부분들의 공적 서비스를 이제 역할을 맡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일을 해오셨던 근무 분들인 거죠. 환경과 뭐 요구하는 내용들이 곳곳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집합으로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로 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예. 그다음에는 실제로 많은 정규직과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임금, 상여금, 휴일, 복리후생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걸 없애달라고 격차 해소. 격차 해소를 예. 저희들이 주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지금 파업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죠. 예.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7월 1일자 어제자로 모두 해고가 되셔서요. 해고가 돼버렸네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사실 파업이다 아니다의 부분이 아니라 네. 이분들은 정말 이 해고냐 아니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네.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회사로 가라 이렇게 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분들이 일했었던 그 업무는 과거 도로공사의 정규직이 하던 업무였고 예.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외주로 돼서 비정규직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소송을 걸어서 1심과 2심에서 도로공사의 정규직 직원의 지위가 맞다라고 하는 소송 결과를 이미 얻었습니다. 소송 법원에서. 결과에서 이어지는 해법은 직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로 이른바 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고 이곳으로 이제 모두가 가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7월 1일자로 1,500명 가량이 아마 그중에 한 100여 명 정도도 아마 가셨던 모양인데 1,400명 가량이 지금 현재 해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대단히 좀 큰 사회적인 문제가 그게 될것 예전에 그 KTX 노동자들 방식하고 유사한 방식 아닙니까? 예, 자회사를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그쪽에 정규직화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좀 주요 공약이자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처음 일정을 시작한 곳도 인천공항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만남이었고 또 학교 비정규직 경우에는 일부 직구는 직고용하기도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예전 방식대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겁니까? 2017년 7월 예. 거죠.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위치에서 예.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실현하겠다. 예. 그리고 인천공항에 오셔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재인 정부의 이 임기 동안에는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없는 네. 그걸 반드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2017년 7월부터 예. 3단계로 나눠서 예.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달성해내겠다. 이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부담이 크기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파행을 맞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해 예. 겨울서부터 해서 예. 2017년 겨울부터 해서 사실상의 전환율이 절반 이하로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좀 챙겨라 뭐 이런 지시를 했던 것도 기억이 예, 나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전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표했던 이렇게 해라. 것보다 전환율이 훨씬 거의 떨어진다는 절반 거죠. 이하인 절반 거죠. 정도. 40%대니까요. 두 번째는 예. 그 형태를 자회사 형태로 또 압도적으로 좀 많이 특히나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기도 한 소속이긴 합니다만 한국철도공사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사실 이른바 철도공사의 예산 정책, 인력 정책 이런 것에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한된 예산 속에서 사실상 이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또 다른 용역회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정규직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차별 상태는 계속 온전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벌써 2019년 7월까지 3년 차로 경과를 하면서 이른바 민간 위탁했던 정부의 정부 중앙부처라든가 네. 지자체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2019년 들어와서 그것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지자체별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놔버림으로써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네. 이것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냐. 로드맵도 사라지고 그렇죠. 의지도 실종됐다. 그렇게 문제가 뭐라고 보겠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문제입니까? 저희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네. 첫 번째로서는 정부가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 수반이 사실 전체적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또한 네. 한 측면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그리고 또한 이 정책이 세워진 직후부터 보다 좀 상당히 좀 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단계만 설정해 놓고 노사든 전문가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네. 정부 관료들에게 맡겨버림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쨌든 뭐 이 기존 정규직의 반발 네. 또는 뭐 이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지난 만 2년 거의 3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게 많이 문제점들이 축적이 되면서 네.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거라서 저는 정부의 적극적인 어쨌든 이 예산 배정에 있을 고민 두 번째는 이것은 정부 모든 부처와 네. 지자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의 네. 정말 그 용단을 내리는 정책에 대한 네. 이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장님이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기존 정규직의 반발 이 대목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청년인데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렵게 그 공공부문 입사를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은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거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직책에 있어서의 뭐 학교 비정규직 예를 들자라면 네. 똑같은 뭐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이 그 교사 공무원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 여기가 안정적으로 그 뭐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책과 네.
고용 안정, 그것을 할 수 예.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예. 할까요? 직위 예.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예. 법제화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임금에 있어서 100% 갖게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 그 80%는 이미 또 기 약속했던 것이고 예. 공정임금제로 예. 최소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대 80 정도까지는 어쨌든 격차를 줄여나가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 걸 요구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학교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공공분야 비정규직이 예. IMF라고 하는 1997년 이후로부터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근무하신 분으로 치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의 이 근속 연수에 비해서 그때부터 출발한 정규직과 이 격차는 이거는 계속 벌어진 거죠.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 상태로 있었다가는 네. 사실 뭐 15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이 상태가 계속 이렇게 정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을 또 해소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 똑같은 뭐 지위, 그 속에서의 뭐 이 각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마치 이제 이 그 똑같이 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 벌어지는 격차를 줄여달라라고 예. 하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걸 막 그 반대로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하고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특정 언론들이 좀 공격을 해대고 예, 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예. 아마 그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 뭐 요즘 어쨌든 오늘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 근속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예. 다만 그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게 위험에 노출되거나 예, 상당히 맞습니다. 이런 그 지난주에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하시다 모셔서 보니까 직접 한번 오래 들어봤어요. 못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동 존중을 노동 존중 사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그게 정부의 의지 실종이나 아까 말씀하신 애초 계획했던 것까지도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게 뭐 거기에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기에 처음부터 좀 참여를 안 하셨고 참여를 할지 말지 이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사노위 내부의 위원회나 혹은 최저임금위원회나 특정 위원회는 참여해서 대화를 하시고 경사노위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저희가 지금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58개 예. 이 58개 중에서 여기만 딱 떼어내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다가 아니라 예.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건 사회적 대화 아주 거의 상징이고 대단히 예. 중차대해야 우리 사회에 좀 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그렇죠. 예. 노사관계 문제나 노사정 관계를 풀어갈 그런 비전을 예. 담을 그러한 위원회로서의 포부를 가지고 사실 이제 출범을 예. 하자라고 했던 거고 준비하자라고 했었는데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할 때까지 법제도를 만드는 데도 저희가 참여했었습니다. 예, 노사정 그러셨군요. 대표자비.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월 한 6개월 이상을 참가를 했었고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제 출범했을 때 예. 그 참여를 이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대의원 대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참여를 이제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러한 위원회 위상급쯤 되는 최저임금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화를 단절한 건 아니다. 네, 아니 예.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에도 그때 만나서 오셨었잖아요. 와서 예, 대통령과 뭐 대화도 대화를 하고. 나누는 여러 접촉면에서 계속 그 만나고는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과거 이제 노사정위원회처럼 예. 정부의 정책 의지를 관철만 시키는 그런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저희들이 또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단히 저희들한테는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다 보니고 네. 어떤 절차와 이 수기 과정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에 어쨌든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하나를 경사의 노동위에서 저희들이 이제 참가하지 않아도 네. 결정한 또 그런 조건들이 네. 저희들의 참여를 상당히 좀 크게 장애로 작용했던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최저임금위원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그 결정의 법정 시한은 넘긴 거잖아요. 네, 6월 17일이면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8월 13일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 노동부 고시고요. 네. 8월 13일 한 달 전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정부 고시와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일정으로 보면 7월 한 10일, 11일, 10일 요 사이까지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된다. 노동자위원 쪽은 1만 원 달성. 예, 저희는 사용자 쪽은 동결인가요? 예. 뭐 사용자 측은 뭐 마이너스를 요구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깎자고요?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동결 이전에 지역 업종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저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출했고 그건 부결이 이번에 됐죠. 표결까지 밀어붙여서 부결되자마자 또 이제 이 퇴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참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 위원들이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대단히 많은 그러한 이 반감, 어쨌든 이런 인상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최저임금이 갖는 인상이 갖는 우리 사회에서의 이 긍정적 요소 그리고 어쨌든 고용을 감축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다 저는 전향적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기억에 예전에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그런 거는 주로 노동자 위원들 쪽 무기였는데 노동계의 이른바 전유물 비슷하게 했는데요. 저희들 지난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 인상 효과를 흔히 저희가 줬다 뺏는다라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노총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이제 그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도 이렇게 제도가 어쨌든 잘못되게 변화됐지만 그럴지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또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활력을 갖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해서 적극적인 인상 노력들을 더욱더 해야 되고 그것이 최저임금 위원회 내에서 저희들의 의견도 주고 또 그 교섭의 장이기 때문에요. 항상 저희들이 올해의 최저임금 1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또 교섭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과 마이너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점차 얘기를 하다 보면 목표한 시일 내에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런 어쨌든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쨌든 최저임금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노총도 예전보다 좀 많이 어려워졌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에도 많이 귀 기울이고 혹은 좀 과도하다 싶을 때는 저희도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경사노위 대화 참여 문제를 포함해서 민주노총이 너무 비판만 한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대안 없는 비토 세력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민주노총은 아주 적극적으로 좀 대화 과정에서 대안을 제기를 지금까지도 해왔고 또 해 나갈 거라고 또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어쨌든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것. 저희도 지금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그 국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부의 그 각 제도권에서 나오는 법제도 개선 사항들이 사용자 측이나 우리 사회의 이른바 대기업
군들에 더 유리하게 가는 거라면 네. 저희는 일제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들의 또 요구를 또 어쨌든 우리 사회에 반영시켜내기 위한 네. 대안을 가진 제안들은 끊임없이 좀 해나갈 거기 때문에 뭐 반대와 대안과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해 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은 뭐 계속 제기를 할 것이고 저희들 이번에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내일 파업을 시작하면서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요구를 100% 이거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교섭 안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와 협의를 요구하고 교섭을 요구한다고 꾸준히 하는 게 교섭은 하겠다. 꾸준히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얘기했고 또 오늘 그 뭐 국회에 가서도 얘기했고 어디 가서도 정말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내일 뭐 비록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그 뒤에라도 그러한 공간들이 열릴 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문제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구속됐다가 조건부로 예. 석방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계기점으로 정말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가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근데 또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해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법에 그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쨌든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인 뭐 경찰 소환, 검찰과 그리고 법원에 있어서의 뭐 실질 심사 뭐 이런 부분과 해서 모두 다 그래서 출석을 했고요. 저희 인터뷰도 오시는데 도주 우려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절차나 과정들을 다 밟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과 관련해서의 저희가 민주노총이 뭐 무슨 특권 의식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있었던 사실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부에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지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변론을 하던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아직도 우리 민주노총 간부들 3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의 참 꼭 반드시 인신구속이 필요했나라는 저희는 지금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조건부 석방되고 나서 말씀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 사임만 할 뿐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신 건데. 그런 거죠. 뭐냐면 도주 우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민주노총에 대한 아직까지도 좀 시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일부 어쨌든 조금 그 제한된 시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0만 조합원들이 그러니까요.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대중 조직의 대표가 어디 숨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지금 아직도 민주노총을 마치 뭐 음모적이고 어디 숨어서 뭔가를 뭐 이렇게 그러한 어쨌든 좀 뭐 일들을 도모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저희도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쨌든 이유를 달아서 구속을 한 것이 검찰과 경찰의 또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였던 거고 사법부의 또 그러한 판단이 저희는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노정관계와 이런 것들 풀어가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하게 이렇게 그냥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하나 좀 들었었던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뭐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지점에는 저는 주요하게는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정말 우리 많은 조합원 특히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들에게는 심쿵하는 얘기였거든요. 정말 이제 공공부문서부터 멈춰. 그런데 그것이 이제 3년 차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에서는 아주 정말 왜 그 우리 옛날에 속담에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하는 것처럼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는 기대가 거죠. 큰 실망도 크고 그 지금까지 했던 그 결과를 보면 너무나 참 참혹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집행해야 될 의지나 책임감이나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이제는 좀 정부 차원에서의 뭔가를 좀 분명하게 좀 집행해 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니겠는가. 그 이전의 정부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노동정책,
혹은 민주노총을 대하는 자세. 제가 네. 과거 어디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의 이 노동은 공격의 대상이었고 존중은 재벌 존중이었는데 지금 보여지는 양상들이 자꾸 이제 그런 게 언뜻 보이고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과거의 과거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돌아가는 방식으로 거 아니냐. 뭐 비판 특히나 이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좀 압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 재벌들의 기업 이윤을 중심에 놓은 어쨌든 뭐 기업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중심에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게 되면서 이거 정말 회개하려는 거냐 아니면 노동 존중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거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을 집행을 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참 많이 너무 아쉬운 거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때 뭐 구속됐다가 며칠 거기 계시면서 뭐 건강을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일부터 무더위가 온다는데 예. 땡볕에 집회하고 하면 뭐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요. 뭐 저희도 하여튼 뭐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말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저희들이 내일부터 또 파업에 돌입하는 분들은 이른바 이제 노동법의 절차를 모두 밟고 쟁의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다 마친 이른바 이제 그러한 또 파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주장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선 불법 시비를 없애는 게 저희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 좋아서 하는 노동자 없잖아요. 맞습니다. 막상 그렇게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노동자 조합원들도 고생하겠지만 공공부문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된 분야라서 좀 국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하시죠. 뭐 국민 여러분들께는 특히 그 공공의 자산으로서 공공 인프라하고 공적인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공공 부분에서 이번에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합니다. 비정규직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이 공적인 운영에 있어 영향도 저희들은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영향들을 지금 잠시 그렇게 할지라도 좀 더 이후에는 공적 서비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또 그런 보람을 가지고 더욱더 다시 국민들에게 공적 질적으로 어쨌든 나아진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일종의 성장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 당국자분들에게는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에 2007년서부터 이 진행해 왔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과정들이 이렇게 계속 파행으로 치닫고 이것이 결국은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과감한 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와 현실의 집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교섭장에서 우리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 교섭장에서 정말 충분히 얘기하고 함께 지혜를 맞대는 그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파업 대책은 빵과 우유가 아니다. 바로 파업 대책은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말 교섭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집행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는데 혹시 더 못한 말씀이 있으면 아닙니다. 앞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좌파 언론이 민주노총에 장악당했다. 위원장님하고 인터뷰했다고 한겨레 봐라 민주노총에 장악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상하지 마시고. 불러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